그 다음에 수송과 통신의 발달이 또 필요한데, 자, 이런 보시면 뭐예요? 자,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 1815년 6월 18일 한밤중에 비둘기가 영국군이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을 격파했던 소식을 물고 영국 해협을 날았다. 그렇죠? 근데 이 소식은 오직 금융가인 로스차일드에게만 전해졌다. 다음날 아침 투자자들은 로스차일드가 결과를 알고 있을 것이라 추측하고 그의 움직임을 주시했는데, 그는 마치 전투에서 진 것처럼 국채를 매도하여 함으로 시장을 공포에 몰아넣고 뒤에서 조용히 매입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그만큼 이 정보가 빨리빨리 전달되어야, 그래야 부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전기기관차와 전신의 발명인데, 그 전기기관차는 이 글래스고 대학의 수리공인 제임스 바트가 발명했다는 우리 제임스 바트가 발명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굉장한 기술자가 아니고 그냥 수리공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발명해. 그 다음에 그 모로스 보어라고 그 전신이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문학과 예술을 가르치던 모스가 이 모로스 보어를 발명했죠. 전신을 발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참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꼭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어때요? 상당히 인투이션, 직관 있는 사람에 의해서 발명된다. 이렇게 해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요인들의 상호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네 가지 요인들은 모두가 필수적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필요 조건이다. 마치 케이크를 만드는데 밀가루, 설탕, 계란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재료인지를 묻는 것 같아. 그렇죠? 밀가루도 있어야 되고 설탕도 있어야 되고 계란도 있어야 케이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네 가지 요인이 다 있어야 부가 형성된다. 이런 것을 이 사람이 밝힌 거예요. 자, 18세기 네덜란드는 영국의 해상 봉쇄로 교통이 막혔죠? 아까 저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성립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공산권에서는 뭐예요? 재산권의 결력? 그죠? 사유자산이 없어진 거죠? 중동은 뭐예요? 자본시장과 서구적 합리성의 부재로. 아프리카는 네 가지 요소 부재로 네 가지 전부가 없어가지고 국부의 창출이 어려웠다. 이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그 사례로 일본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나라가 아까 저 목자에서 나왔는데 그거 다 할 수는 없고, 그 여기 저 일본의 경우에 일본은 어떻게 해서, 다시 말하면 초점 봐요. 일본은 어떻게 해서 네 가지 제도적인 요인을 구비하게 되었느냐. 그것이 이제 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제목을 한번 쭉 보시면, 네, 천박한 환경의 일본, 봉건 일본에서의 농업의 악순환, 기생충들의 나라, 혼란을 벗어나 고립이라는 나라고로, 그 네 가지 딱 보면 어때요? 자, 일본은 상당히 그 문제가 많았다. 그죠? 그런 문제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시골이 일본을 구하다. 요 이제 하나의 요인.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볼 게 시골이 일본을 구하다. 그 다음에 검은 배에 실려온 갑증 제도들. 그죠? 우리 그 단에 또 일본을 구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무라이가 결사적으로 저항을 했다. 근데 이제 사무라이의 저항을 물리치고, 그래서 일본이 성장해 가다가 또 나쁜 성향을 갖게 된 일본. 이게 바로 뭐예요? 일본 군국주의.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메가더가 이제 점령해가지고 메가더의 기적.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이 된 겁니다. 세 가지 요인을 잠자면 뭐예요? 시골이 일본을 구하다. 두 번째 뭐예요? 검은 배에 실려온 갑증 제도들. 그 다음에 메가더 기적. 그 세 가지 요인이 아까 말한 네 가지의 제도적인 장치를 일본에 정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번영을 하게 되었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걸 하나 보시면요.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제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근대를 맞이했다. 저 개인적 자유와 재산권을 척절히 박탈했습니다. 농민들은 거대 규모의 게으르고 기생적인 사무라이를 부양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사무라이가 기생충이라고 이제 아까 비유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외부와 문을 닫고 유럽 봉건제의 제약 상태와 유사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일본은 천박한 환경의 일본이었습니다.
봉건 일본에서의 농업의 악순환이라고 해서 예수 탄생 직전에 한반도의 농부들이 규수섬 남부로 이주하고 혼수로 진출했다. 이렇게 이제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저도 요건 좀 새로운 사실로 받아들였는데 한반도의 농민들이 서기 예수 탄생 직전에 갔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서기 1세기에 가장 북쪽인 홋카이도에 닿았고 원주민인 조몬과 결혼을 맺어졌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서 이제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런 사실을 이제 그 책에서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토지가 정부 소유고 억압적인 사무라이 지배고 그다음에 특히 농민들은 풍작이든 흉년에 관계없이 고정적인 납세의 의무를 부담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경제가 좋든지 나쁘든지 월급을 많이 받든지 적게 받든지 똑같은 소득세를 부담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농민들은 다이묘, 지방 봉건 영주와 하급 사무라이에 의해 신체적인 확대를 당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계급이 왕족, 사무라이, 평민 중에서는 농민, 송업자, 상인 및 사업가 이런 순서로 이제 그 계급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이시조선 때하고 그것도 거의 비슷한데 왜 일본은 그렇게 성장했느냐 하는 것이 제가 사실 좀 의문이었었어요. 여기까지만 읽어보면은 일본은 우리하고 비슷한데 특히 또 일본은 뭐예요? 한국에서 건너갔다? 뭐 그렇게 보니까 왜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차이가 났느냐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여기까지 읽어보고 난 다음에 좀 의문을 가졌는데 특히 또 이것도 뭐예요? 기생충들의 나라. 국내외적으로 적이 없는 상황에서 거대한 규모의 사무라이가 존재했다. 다이묘는 농민들에게 소유물을 팔거나 이주하는 것을 금지했고 농민들을 순전히 세입 원천으로 보았다. 농민은 유럽 농노보다 더 비참한 생활.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예요? 이조 시대에는 거의 40%가 우리가 노비라고 그러는데, 그죠? 그것이 전부 다 뭐예요? 그 양반 계급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생충들이 일본은 사무라이라는 형식으로, 그 다음에 한국은 양반이라는 형식으로 존재하지 않았나. 이런 것까지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이제 혼란을 우리가 뭐예요? 여기, 총기의 도입으로 통일을 했다. 오부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우리 총리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총기류를 사용해 정치적 안정과 국가적 통일을 달성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막부는 250년간 지속되었는데 이 동안에 절대적인 평화의 시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250년간 1인당 GDP는 거의 0.14%. 거의 성장하지 않는데 평화 시대에도 불구하고 거의 성장하지 않았다. 그건 또 다시 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내가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평화 시대임에 불구하고 성장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외부 세계와 철저히 격리돼요. 그러니까 외부 세계가 철저히 격리되었으니까 그만큼 교통도 없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정보도 흐르지 않고 그런 철저히 격리된 그런 시대였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런데 막부는 도쿠가와 막부는 사무라이를 자기 성체 도시로 몰아넣는 바람에 그 사무라이를 갖다가 자기 도시에다 몰아넣는 바람에 일본의 기업가들이 그 성체를 벗어나서 농촌으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농촌 도망갔다. 그래서 이 시골에서는 사무라이들이 와서 속된 말로 날뛰지 않으니까 이 기업가들이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하게 되어가지고, 근데 시골을 가보니까 수력이 풍부하고 또 화폐 경제에 익숙하고 농사와 공장 노동을 번갈아 할 수 있는 농부가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농부들을 같이 협력해가지고 사업가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를 이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사업가들이 전부 다 그 도시를 벗어나가지고 농촌으로 가는 바람에
그 성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도시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 도시에는 전부 다 누가 있겠습니까? 사무라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무라이들이 있으니까 그 다이묘들이 그 사무라이부터 뭔가 좀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라이들이 그 점점 몰락하게 되고 농촌은 점점 더 부유하게 되었다는 그런 것을 이 저자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골이 일본을 구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뭐예요? 1853년 페리 사령관의 검은 배가 도착했다. 그래서 검은 배에 실려온 값진 제도들. 그래서 이제 이 가고시마에 1863년도에 가고시마에서 남부의 반란 다이묘에 대한 영국 해군의 포격. 그러니까 영국 해군이 그만큼 화력이 세니까 이거 참 이거 무시무시하구나. 서양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문호 개방은 가격 수렴을 가져오는데 문호를 개방하다 보니까 가격 수렴을 가져오는데 주요 수출품인 쌀, 차, 비단은 가격이 상승하고 수입품인 면제품과 산업 설비는 가격이 하락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가 수출하게 되면 뭐예요? 왜 수출하게 되겠습니까? 일본에는 이런 쌀이나 차가 비단이 풍부한데 외국은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수출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수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입품은 뭐예요? 수입品면제품과 산업설비는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니까 면제품과 산업설비는 외국에서 들어오니까 점점 더 가격이 하락해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문호 개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국내 이해관계자가 있고 이익을 보는 국내 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국내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 또는 외국 군사력 위협에 대해서 쇼군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봉건적 일본은 해체되고 번영을 위한 네 가지 조건 충족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저 책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점점 뭐예요? 우리가 그런 같은 그 제도적인 장치가 갖추어지다 보니까 이 기득권층인 그 사무라이가 결사적으로 항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1877년 남부 사무라이 연합인 사츠마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반란이 분쇄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무라이들은 이제 칼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총기가 나오니까 징집된 군대라는 것은 농민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총을 쓰니까 뭐 사무라이가 뭐 그냥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무라이는 그 결사적 저항을 했지만 분쇄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압력으로 관제가 폐지되므로 가혹한 경쟁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했습니다. 그래서 1870년과 1940년 사이에 1인당 실질 GDP가 1.9% 성장했다. 그 2% 가깝게 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나쁜 성향을 갖게 된 일본.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 승리로 경제적인 활력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그 1890년과 1910년 사이에 2.16% 성장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쟁을 통해 가지고 군사적 정복을 통해서 이제 번영을 추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31년에 중국을 침략하고 서구와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그래서 일본 군국주의가 이제 활개를 치게 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일본이 이제 패망하니까 메가드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이 두 가지 요인이 거론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호황기와 메가드의 개혁, 자이바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치면 재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이바츠 해체하고 민주주의 회복하고 토지 개혁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적인 개혁이 메가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번 보면은 미국의 존재 덕분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과도한 군비 지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과도한 군비 지출에서. 그래서 일본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었고, 메가드가 도착하기 70년 전에 일본은 초보적이지만 재산제도 확립하고 서구식 과학 합리주의, 자본시장 수성과 통신을 미미하지만 그때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건면저축 계몽을 강조하는 문화. 그 다음에 메가드가 의회 민주주의를 수입하기 이전에 50년 이상 그와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일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골에서의 그 시골에 간 사업가, 그다음에 검은배, 그다음에 메가더 이런 것들이 아마 이 네 가지 제도적인 요인을 일본에 정착시키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일본이 이제 부흥을 하게 되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겠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런 것이 언제 있었을까 하는 것 또한 상당히 지금 좀 재미있는 그런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네 가지인 제도적인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따져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그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 1980년 동안 일본이 세계를 지배할 때까지 경제 성장을 계속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2005년도에 이 책이 나왔어요. 2005년도에. 이게 지금보다도 한 15년 전에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일본이 세계를 이제 제패하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이 말은 뭐 그렇게 우리한테 큰 놀람이 없는데, 근데 2005년도에 이와 같은 일본이 세계를 제패한다. 이것은 그런 가능성이 없다 하는 걸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네 가지 그 제도적인 요인이 이제 중요하죠.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미국은 부유한 일본의 방위를 지원하는 일에 실적을 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언제까지나 일본의 그 방위를 해줄 것이냐. 이런 건 이제 요새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요새 와가지고 다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일본 재무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또 2005년도에 벌써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뭐 그런 데에 있어서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상당히 좀 성견지명이 있다? 뭐 그런 또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